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SNS 상뉴스 시작할까요? 네, 계속되는 밀양 송전탑 문제를 두고 트위터가 시끄럽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경남 밀양 지역 송전탑 공세를 2회째 강행하면서 반대 주민과 경찰 사이의 대치와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가 경찰에 연행됐던 환경 반핵단체 회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한 손엔 지팡이, 다른 손에는 방패를 잡고 생존의 길을 열어달라는 밀양 할머니들의 몸부림에 경찰은 침묵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개천절 경축식에서 지금 중요한 건 대화와 타협, 배려와 소통이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경찰의 침묵을 보고도 대화와 타협, 배려와 소통을 말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들은 밀양 사태를 보도하면서 주민들 뜻에 동조해 모인 시민들을 외부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는데요. 이를 향한 비판도 쏟아집니다. 반핵 환경단체 회원들이나 진보정당 당원 등이 분명 외지인인 건 맞지만 이들이 갈등을 부추긴다고 말하는 건 왜곡된 시선이라는 지적입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철지나 외부 세력 타령이 여전하구나. 그러면 힘없고 돈 없는 노인들이 그냥 당하게 내버려둬야 하나. 돈 받고 투입되는 용역들은 내부 세력이고 자발적으로 와서 노인들을 돕는 사람들만 외부 세력이라는 말인가? 확 밀양에 외부 세력이라 적힌 티셔츠를 입고 가야 할까 보다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칠까 봐 걱정하면서 달려간 시민들을 전부 외부 세력으로 몰아가는 언론의 태도가 오히려 밀양 주민들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밀양 송전탑 문제는 우리 사회의 환경 불평등 문제를 보여주는 전국적 사안이다. 전기를 쓰는 국민 모두는 외부 세력이 아니라 당사자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밀양 송전탑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의 여론을 지역 이기주의라고 보기 이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한전은 송전탑 공사 강행 이유로 내년 여름 전력난을 내세운다. 근본적으로는 불량 부품 납품 등 상상 이상의 원전 비리를 저지르고 걸핏하면 원전이 고장났다면서 가동을 중단해 전력 부족을 자초하고 대기업 산업용 전기 특혜로 원가를 상승시켜온 한전 자신들의 잘못을 밀양 주민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한국은 면적당 송전탑 밀집도가 0.82로 미국의 7배에 이르고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도 훨씬 높다고 한다. 정말 송전탑만이 대안일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탈탈 인터뷰에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류현진 LA 다저스 선수가 포스트 시즌 첫 등판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그러게요. 예. 다저스는 3차전에서 승리했지만 류현진 선수는 부진했는데요. 한국 선수로는 처음 포스트 시즌에 선발 등판한 류현진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총 넉 점을 내준 뒤 3회 말 타석에서 교체됐습니다. 결정적인 수비 실수까지 범하기도 했는데요. 데뷔 시즌 때는 팀의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이날은 큰 경기라는 중압감 때문에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류 선수의 저조한 성적에 아쉬워하면서도 그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기죽지 마세요. 보는 우리도 손에 땀을 쥐며 봤는데 본인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류현진 선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경기에서 안 좋은 장면이 다 나왔다고 자책했다. 그가 딱 오늘까지만 반성했으면 한다. 특히 류현진 선수답지 않게 지나치게 긴장한 걸 돌아봐야 한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싹 잊고 다시 도전했으면 한다. 뭐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지 않는가. 어깨 펴고 능글거리며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고 응원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를 두고 멘탈 갑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네. 뭐 극복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싫어해도 꼭 설치할 어플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밀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전탑 건설을 두고 이 주민과 한전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전화 연결할 분인데요.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이계삼 사무국장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어디 계세요, 국장님? 예, 오늘 구속된 우리 환경운동가분 때문에 밀양경찰서 앞에서 항의하는 기자회견하러 지금 가는 길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지금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까? 오늘은 비가 와서요. 잠시 좀 중단이 됐고요. 내일까지는 아마 태풍 영향으로 잠시 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소강 국면이군요. 태풍 때문에. 예, 경찰은 계속 나와 있습니까? 경찰은 그 병력 숫자는 어제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현장을 좀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분들 많은 분들이 다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 건강은 어떠세요? 총 25분이 지금 쓰러지셔가지고요. 다들 고령이시니까 70, 80대 되시니까 6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두 분은 또 골절도 있고 이래서 수술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르신이 골절이 먹고 참 오래 가는데. 그러니까요. 네네. 예. 자, 그나저나 어제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른바 무덤구덩이를 받고 거기다 목줄을 설치했는데 이게 뭐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한 것이다. 일부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그게. 저희들이 어제 그 기자회견을 주민분들하고 그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 통합진보당 당원들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게 좀 이런 기자회견을 우리가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이 너무 명백하고 실제로 그날 진보당 당원분들은 그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대정을 받아서 올라와서 땅을 좀 파고 있으니까 이제 어른들이 땅을 파니까 잠깐 좀 도와주고 그 이후에 그 기사에서 언급된 그런 목줄을 건다든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마도 기자분이 전에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서 아마 기사를 쓰고 그걸 또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조선일보에서 받아 쓰고 하면서 마치 진보당 당원들이 무시무시한 그런 죽음을 어떤 사주 내지는 어떤 돕는 그런 행위를 돕는 일을 또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원래 그분들은 통합진보당이 뭔지도 잘 모르시고 도와주러 온 분들이니까 그냥 반겨서 같이 했을 뿐인데 조금. 근데 그분들도 막 한마음으로 조선일보가 왜 이러느냐, 언론들이 왜 우리의 이걸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막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통합진보당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치고. 구덩이는 왜 팠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부북면 지역에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이제 추석 전후에서 공사가 이제 곧 들어올 거다라고 언론 보도가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강력한 뜻을 보여준다고 구덩이를 파고 같이 우리는 죽겠다라는, 말하자면 그게 일종의 시위용인데요. 시위인데 이제 그거를 동화전 마을 주민들도 우리도 그런 뜻을 좀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정부와 한전에 아주 힘없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애처롭고 안타까운 시위의 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한전은 공사 강행에 들어갔는데 공사 강행에 들어가면서 한전과 주민들 간의 협상은 완전히 중단이 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막후에라도 대화의 채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대화를 좀 저희들도 좀 원하고요. 근데 입장차가 워낙 큽니다. 한국전력은 공사 중단에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우리는 모든 대화의 전제 조건은 일단은 공사를 중단하고 난 뒤에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좀 깝깝한 상황입니다. 거기 이제 그 지역구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이고 또 거기 그러니까 언론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른바 새누리당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고 새누리당에서 좀 어떻게 조정을 하거나 이럴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그러니까 좀 이것도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뭐 정치의 실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여당의 지역 국회의원이 새누리당이지만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다.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겁니까? 예. 팔짱 끼는 정도가 아니라요. 실은 한국전력과 그 이를테면 주민들이 원치도 않는 그 보상협의체 여기에도 새누리당이 같이 들어가서 보상을 중심으로 밀양 문제를 풀려고 하는 시도에 힘을 보태주고 있죠. 아 그래요? 네네. 그 밀양시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도 이게 이제 현행 그 송전솔로 사업이 그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한 그 사업인데요.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상 거의 없고요. 그래서 뭐 우리는 권한이 없다. 그리고 뭐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뭐 원론적인 입장이시고 지역 정치도 역시 제 역할을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도 하고요. 이른바 정치의 실종이네요, 말 그대로. 그게 너무 답답하죠, 저희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는 그런 데서 그 자기 뭔가 그 제 역할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건데. 네네, 맞습니다. 어제 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지원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지원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밀양 문제 때문에 그 말하자면 재정 논의가 되고 이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인데요. 실제로 그 법은 보상을 조금 더 집어줘서 송전솔로 사업을 좀 잘 앞으로도 더 잘 원활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근데 밀양 주민들이 한결같이 했던 얘기가 이제 보상으로 이 밀양 문제를 풀 수는 없다. 너무나 피해가 크고 또 건강상의 어떤 그 위해가 그 주민들이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또 뭐 30m 이내 30m 정도 좀 더 늘려가지고 보상 범위를 좀 더 넓히고 뭐 180m 송전솔로 좌우 뭐 주택을 매수를 해주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 1km 765 송전솔로 같은 경우는 그 안이 송전탑이 보이기만 해도 부동산 거래가 끊기다시피 하는 상황인데 그 조금 더 넓혀주고 마을 보상금을 조금 더 주는 것으로 무슨 피해가 상쇄가 되겠느냐. 그 밀양 주민들이 반대했던 법인데 결국은 그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이게 법원에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법원이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결정 내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거기에 이제 26명 뭐 저와 우리 대표이신 신부님을 포함해서 마을 주민 그 대책위원들이시죠. 24명이 총 26명이 지금 그 신청을 받았는데요. 주민들은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 저희들 발을 묶어놓기 위해서 이제 한전이 하는 것이고 근데 또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걸 또 그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감수하고 계속 이 하던 일을 계속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이제 앞으로 그림을 그려본다면 만에 하나 법원에서 공사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그 결정을 내려버리는 순간에 이 경찰력이 더 투입이 되고 이른바 경찰력이 이제 더 힘을 발휘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맞습니다. 이른바 이제 그 법의 판단이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그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럴 경우에는 충돌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오히려 이 26분 정도 되는 분들이 좀 앞에서 이끄시는 분들인데 말하자면 주민들의 그 분노나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좀 합리적으로 조직을 하고 또 일종의 그 극악한 그런 아노미 같은 상황을 좀 제어해주는 역할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진술을 하면서 판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 자체가 아무리 법적인 질서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췄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폭력이다. 그리고 이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이고 그 주민들의 살아온 삶의 진실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 가처분 신청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기를 이제 바라는 길밖에 없고요. 만약에 받아들여지더라도 좀 피해를 감수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어쨌든 계속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빠지게 된다면 상황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좀 두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를 할 텐데 아까 이제 잠깐 뭐 통합진보당이 뭐 구덩이를 팠다는 오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바탕에 어떤 게 깔려 있냐면 지금 밀양에서 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외부 세력이 개입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외부 세력 때문이라는 시각에는 그 현지 주민들은 참 순박하고 별로 반대 안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기들 임의의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분노를 느끼는데요. 예. 보수 언론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밀양 주민들이 왜 이렇게 예. 절절하게 8년 동안이나 그 보수적인 지역에서 그것도 노인들이 예. 이 막아왔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고는 마치 그 외부 세력이 무식한 그런 시골 노인들을 꼬여서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보나 한전이나 이 밀양 송전탑 문제에 숨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 국책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가나 자본 그리고 그 공권력이 벌이는 아주 극악하게 나쁜 행태들이 사실 집약되어 있는 현장이거든요. 예. 그런 문제로 본질적인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말하자면 차단하기 위해서 예. 아주 다 잔인하게 통진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우리 사회의 한 이쪽에 상징이 되어 있는 세력을 저는 난도질하고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주민들 통진당이 뭔지도 잘 모르고 도와주러 온 사람들 뿐이고 반기고 고마워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이렇게 엉뚱 끌고 나가서 결국은 그게 주민들을 위하는 척하고 주민들을 이해하는 척하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은 주민들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외부 세력 지도가. 네네. 또 하나의 시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네. 신고리 원전에서 그 생산된 전기를 창녕까지 옮기는 송전탑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 경로에서 다른 시군은 다 동의를 했고 이미 송전탑 건설까지 다 끝냈는데 네네. 왜 유독 밀양만 이러냐? 당신들 네네네. 집단 이기주의 아니냐? 이런 시각이 네네네.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좀 답답한데요. 네. 밀양 주민들이 특별히 투쟁심이 높다거나, 누군가의 세력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주에 의한 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노선을 너무 잘못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다른 지역들은 어쨌든 민가 근처에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산으로 많이 가요. 근데 밀양 지역은 거의 막 논바닥 위, 마을 앞, 마을과 마을을 관통하고 기차역, 학교 옆을 지나가고 한전대 인정하는 바예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8년간 투쟁하게 만든 데에는 그런 주민 동의나 그런 그 정밀한 어떤 그런 피해에 대한 출사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을 그었던 그 한국전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나서 이제는 말하자면 그 궁지로 몰아놓고 이제 다 됐다. 너희들만 해라라는 식으로 노인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그 옥죄 상황을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의 양희원영 처장을 연결을 해서 이 송전탑 뭐가 문제인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좀 전에 이계삼 사무국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현지 상황이나 이런 건 여쭙지를 않고 좀 근본적인 문제를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네네. 유독 이게 지금 밀양에서 문제가 불거진 이유 이계삼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설계가 아당수 잘못됐다. 산이나 이런 데로 송전탑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민가를 관통을 하고 학교 옆에 세우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처장님은? 지금 765kV 송전탑은 굉장히 고압이고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100m 높이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게 과수원이나 논밭 그리고 민가를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면보다 특히나 지금 밀양시, 그러니까 다른 시보다 밀양시를 지나가는 그 노선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니, 왜 밀양에서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 그 노선 자체가 신고리 원전에서 북경남 변전소로 선을 긋다 보니까 오해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송전탑 개수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경제성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보통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지나갔을 때의 보상금과 그리고 CB 분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코스트 베네핏 분석인데 어느 쪽에 비용이 더 들지를 판단을 해서 보상금이나 이런 쪽이 더 적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노선이 더 짧은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경제성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그어버린 거군요. 이 노선을. 전원개발 관련해서는 중심은 경제성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밀양과 다른 시군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반응의 차이가. 네네. 지금 765kV에 지금 신고리에서 북경남 쪽으로 이어지는 그 노선만 그런 거고요. 하지만 그 전에 예를 들면 지금 울진 원전에서부터
경기도로 이어지는 765 기존 송전탑도 심지어 뭐 지붕 위로 지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정도가 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네. 근데 그게 강하면은 이게 둘러서 가게 되고, 예. 강하지 않으면 적당히 보상금 줘서 예. 그 노선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해 왔던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765kV 이게 네. 어떤 전자파가 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까? 그 765kV는 한 80m 거리까지 보면 예. 3에서 4mm 가우스가 전자파 단위인데요. 네. 그 정도의 전자파가 일정하게 나오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감이 안 와요. 그 정도의 그 전자파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사실 그렇게 높은 양은 아닌데요. 네. 이제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예. 항상 전기가 흐르니까요. 예. 지금 국내 보고서도 여러 차례 많이 암발병률은 많이 지적된 것은 아니지만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이 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지역보다 낮게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된 바 있고요. 그래요? 다른 나라에는 특히나 소아 백혈병 유발률이 훨씬 높은 걸로, 밖에는 2배에서 4배 가까이 높은 걸로 그런 보고서는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그 전자파 기준은 굉장히 높은데 반해서 이런 보고서가 제출되었던 뭐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 전자파 기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휴대폰의 전자파도 기준치가 높은 편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전자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발암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사회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얼마 전에 한 언론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서울대학교 교수팀, 서울대 팀에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간암 등의 다른 암은 50대 이상에서 발병률이 더 높은 걸로 나오는데 네. 소아백혈병은 특이사항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예. 오늘 저희가 10시 반에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할 예정인데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연구를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분명히 다른 암, 백혈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암, 간암이나 이런 암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대조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고,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전자파가 나온다 그래서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전자파를 잡는 거다 해서 선인장도 갖다 놓고 이렇잖아요. 네네.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전자파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까지 비교할 만큼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네. 중요한 거는 하루 종일 1년 내내 일정하게 전자파를 지속적으로 내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하루 종일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낮 시간대 쓰고. 물론 그렇죠. 네, TV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정 거리를 또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언론 보도가 기억이 나는 게 그런 언론 보도 많았어요. 휴대폰에서도 전자파가 나오니까 특히 이제 벨이 울리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양복 저고리 안주머니에 넣지 마라. 심장에 영향 미친다. 그다음에 바지 주머니에 넣지 마라. 성기능 장애 올 수 있다. 뭐 이런 보도 많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다른 전자제품의 전자파가 이 정도로 나오니까 송전탑은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파에 대해서 인식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우리나라의 기준이 이런 스웨덴이 3mm 가우스, 4mm 가우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수백 배거든요. 저희는 800mm 가우스가 넘으니까 그 이유가 이제 전자파에 대한 발암 가능성이나 그러니까 국제적인 논문이 많이 나왔지만 국내 연구나 조사가 미흡한 상황에서 여기에 관련된 규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전자제품의 전자파가 계속 나오니까 문제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전자파 일반에 대한 좀 보건적인 측면에서의 조사하고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관련 규제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언론 같은 경우도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문제고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상관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우선은
신고리 3호기 하고 4호기가 거의 뭐 준공이 다 된 상황이에요. 예. 올해 3호기는 올해 준공하고 4호기는 내년 준공 예정이었는데 네. 원전 안전 관련한 비리 때문에 예. 관련 그 제어 케이블이라는 엄청나게 긴 전선들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교체를 하고도 그거를 또 검사도 받아야죠. 그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거를 쓴 거기 때문에 교체한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시험 성적서를 다시 발부를 받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다 거치게 되면 내년 8월에나 이제 신고리 3호기는 준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공사가 시급한 게 아니고 지금은 사실 이게 뭐 7, 80년대나 볼 수 있는 공권력을 투입해서 주민들을 몰아내는 그런 방식은 지금 시대에 맞지는 않고요. 그래서 공사를 강행하는 정책보다는 당연히 공사를 우선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안은 신고리 3, 4호기까지는 기존의 345kV, 이것도 역시나 고압 송전탑입니다. 이 고압 송전탑에 충분히 보낼 수 있다라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삽도 풀지 않은 이제 신고리 5, 6, 7, 8호기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거를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건설을 한다면 추가로 이제 3, 4, 5kV가 또 필요한 상황인데, 이거는 주민들은 이제 지중화를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하로. 바닥으로 넣어서를 하는 방향이 낫지 않겠냐라고 주민들을 주장하고 계시고, 저희 같은 환경단체들은 이제 신고리 5, 6, 7, 8호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부산의 시민들이 30km 반경에 340만 명이 사는데 12개의 원전이 동시 가동되는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보류를 하거나 재검토라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고리 1호기가 수명 연장을 10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2017년이 되면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차례로 고리 2호기, 3호기, 4호기도 2025년까지 수명이 다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765kV 송전탑을 이렇게 무리하게 공사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죠. 제가 좀 문외한이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765kV하고 345kV에 따른 경제성의 차이가 큽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한전 입장에서는 765kV가 그러니까 345를 2개 까는 것보다 765를 하나 까는 게 더 경제적이거든요. 이른바 이제 전선 가닥이 한 줄이냐 두 줄이냐 이 차이입니까, 그러면? 뭐 가닥이 아니라 공사를 송전선로 공사를 3, 4호를 2개를 하나를 하냐고요. 그리고 3, 4호를 2층으로 쌓을 수는 있어요. 해외에도 그런 일은 있긴 합니다. 2층으로 쌓을 수 있는, 정 안 되면 그런 대안도 있긴 하죠. 그래요. 자, 근데 한전의 논리는 뭐냐면 내년에 또 전력 대란이 빚어질 텐데 그 전력 대란에 예비하기 위해서는 빨리 공사를 해서 송전탑 완공을 하고 전기 보내야 된다, 이 논리 아닙니까? 시간이 없다. 근데 그거는 참 한국전력 공사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올해 재밌는 놀라운 통계 중에 하나인데요. 매년 세대전력 수요가 갱신이 됐습니다. 새로운 기록을 갱신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옹지마인데요. 그 원전 비리 때문에 원전을 3개를 예정에 없이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좀 덥게 지내긴 했는데 덕분에 전력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단기간의 고통 분담이 아니라 사실 좀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효율을 좀 높이고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을 가져가게 되면 사실은 쉽게 말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만 시켜도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 OECD EU 수준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를 뭐 7, 80% 정도까지만 끌어올린 형태로 가더라도 아니면 원가를 반영하는 정도만 가더라도 수요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요. 네네. 사실은 뭐 산업계에서 전기가 필수적이지 않은데 쓰는 전기가 절반 이상이에요. 전기로 바닷물 끓여서 소금 만들죠. 전기로 고철 녹여서 술 만들죠. 이런 데에 전기가 상당량이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많이 수요를 관리를 해도 그 전력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서울 같은데 전기 소비가 대부분 냉방이나 난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낮 시간대에 전기가 생산되는 태양광 발전이 특히나 피크에 도움이 됩니다. 피크라는 게 전력 피크 시대를 말하는 건데요. 그 시기에 태양광 발전이 빛이 날 낮 시간대에 전력 피크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거는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다.
2, 3개월이면 되는데요. 그런 게 큰 건물들의 뭐 벽면이나 뭐 옥상이나 다 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싼 전기를 쓰는 대신에 그러면 그런 거 설치하도록 의무화시킨다거나 몇 % 이상 이런 정책들을 도입을 하게 되면 먼 거리에서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건설을 해서 또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초고압 송전탑을 선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현실적인 문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3, 4, 5kV 송전탑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고리 원전에서 창녕까지 가는 이 그 노선에서 송전탑 지금 밀양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그 완공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다음에 거기서 지금 건설이 된 거는 765kV로 해서 건설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밀양만 그 3, 4, 5kV로 이렇게 건설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76kV 노선 자체가 이제 취소가 되는 거죠. 밀양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공사했던 이거는 전부 다 취소가 돼야 된다. 그건 매몰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예. 기업에서 매몰 비용이 초기 이제 판단이나 투자의 실수로 인해서 이제 손해를 입는 비용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이거는 한국전력공사가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 전력 차원에서 사회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의 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한국전력공사도 그렇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도 그렇고 모든 사업들을 기정사실화하고 돈부터 투자하는 거예요. 일단 그냥 일단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뭐 원전이나 이런 시설들이 건설됐을 때 사회적인 갈등이라든지 환경 피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준공 직전에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칭 일단 지르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죠. 뭐 월성 원전 1호기도 수면 현장 허가 받기 전에 관련 설비를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뭐 건설하거나 운영 그거 받기 전에 주요 기기를 이미 다 계약을 해서 돈을 치른다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보상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환불은 그대로 돈 상태에다가 거기다 반창고 붙이는 법안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는 겁니까? 너무나 너무 비유가 적절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보상 문제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그 보상 범위를 좀 더 넓힌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특히나 밀양 송전탑 건은 보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특히 가구당 뭐 400만 원씩 특별 보상하겠다라는 얘기라든지 그렇게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심하게 말하면 염장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서영교 장윤선의 정치 톡톡 서장톡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마이뉴스의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단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영교 의원이 이번 주에 귀국하시나요? 일요일 날 온다는 것 같아요. 근데 안녕하십니까 서영교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심심하시죠? 근데 그 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서장톡이 기다려진다 이런 주문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잡박하고 있어요. 서영교 의원이 없으니까 저라도 잡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는 단독으로 진행한다는 점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어떤 얘기로 풀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뭐 단연 이번 주, 지난주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죠. 바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현재 상임고문이신데요. 손학규 전 대표의 불출마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 얘기를 좀 하시자고 김종배 진행자께서 먼저 제안을 하셔서 전 사실 뭐 다 끝난 이슈라서 더 할 얘기도 없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뒤가 궁금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구만요. 그래서 이 뒤가 궁금한 뉴스의 배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짚어드리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궁금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 청취자들이 이탈남 애청자들이 과연 이 이슈를 궁금해할까.
전 사실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아무튼 뭐 뒤가 궁금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뒤는 좀 이따 물어보고 그 앞부터 가죠. 자, 독일에선 9개월간 체류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귀국을 했어요. 네. 그리고 김한길 대표가 출마를 요청을 했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하는 순간에 출마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는데 네. 하루 만에 돌연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밤 사이에 결정한 거죠. 하루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이 과정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자, 여기서 이제 먼저 귀국 타이밍인데 네. 이게 그러면 말 그대로 우연의 일치인가요? 재보선 일정하고 귀국 네. 타이밍하고는 전혀 상관성이 없었던 겁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측근들을 저희가 이렇게 쭉 취재를 해보면 네. 김한길 손학규 전 대표가 귀국을 할 때는 일정 정도 그 경기 화성갑 출마의 가능성을 좀 갖고 왔고요. 네. 그때 아마 귀국 일정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지금 때가 지금 자기가 나서야 될 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이 요구하거나 뭐 이러면 뭐 나갈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상 사람들은 손학규 전 대표가 경기 화성갑 특히 이제 서청원 전 그 친박연대 한나라당 대표 출마가 거론되니 그 대항마로 손학규 전 대표가 나설 모양이다 이런 관측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뭐 당 대표까지 나서서 출마를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왜 불출마로 그러니까 결국은 귀착이 된 겁니까? 몇 가지 원인을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당 내부 요인이 있습니다. 네. 당 내부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선 가능성.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선 주자 손학규의 길. 네. 뭐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당 내부 문제를 좀 먼저 얘기를 해보죠. 일단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김한길 지도부 측근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 대해서 특별한 전략이나 전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가오는 10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한 입장으로 이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라는 큰 틀에서의 어떤 정책 결정이라든가 합의라든가 뭐 전략 단위의 구상이라든가 뭐 물론 있었어요. 단위는 다 있었죠. 고민하는 단위는 있었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그렇게 세지 않았고요. 구체적으로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손학규 전 대표가 귀국하기 전까지도 그러니까 귀국에 임박해서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가 적극적으로 손 전 대표를 모셔야겠다라거나 5.16 위원장의 문제를 정리해야 되겠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큰 틀에서는 당 전체가 특별한 생각이 없었다라고 이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경기 화성갑에 지역위원장이 있습니다. 5.16 위원장인데요. 이 사람은 지난번 총선 때, 작년 총선 때 그 지역에서 출마를 했어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의 4,000표 차이로 졌죠. 예. 그리고 이분은 계파로 구분을 해보자면 정세균계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계속 본인이 제일 먼저 이번 13공 재보선이 치러지기 직전 준비가 시작되기 직전부터 자기가 제일 먼저 공천 신청을 하고 자기가 공천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역위원장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하튼 그 직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정세균 전 대표가 이분의 후원회장을 맡아요. 네. 그래서 뭐 당원들 그리고 일부 의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제가 이번에 5.16 위원장의 그 후원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 후원금 좀 보내주시고 좀 많이 성원해달라라는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들어가는 순간 손학규계 의원들한테도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달된 의견이 고스란히 손학규 대표한테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아니 현 지역위원장이 저렇게 하고 위에서 낙하산 공천에 대해서 평상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는데 내가 그 선거를 돕는 게 낫지 내가 직접 그 선거에 뛰어들겠다. 아무리 당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게 모양이 좀 빠진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일단 당 내부에서는 좀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5.16 위원장하고 다투는 모양새가 된다거나 5.16의 지역구를 뺏었다라는 있는 이미지가 형성되면서 손학규는 뭐 종로, 뭐 광명, 뭐 분당 또 어디입니까? 이번에 화성 뭐 하여튼 뭐
저 기회만 생기면 다 출마하는 철새 정치이냐 이런 비판을 또 당 내부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냐. 나는 중량급 있는 대선 후보인데 이런 판단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부가 전반적으로 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손 대표의 출마를 강행할 의지가 민주당 안에 있었다라면 김한길 지도부가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사전에 오일용 위원장 문제를 정리했어야 옳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덜컥 당신 나가시오 하니 이게 뭐지? 이렇게 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정세균 대표가 나중에 뭐 추후 손 전 대표한테 뭐 전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는데 나 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못 받았대요. 네. 콜백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당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어쩌면 손 전 대표의 불출마 쪽으로 결정하는데 큰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중구난방이군요. 중구난방, 그러니까 일단 생각이 없었고요. 큰 틀에서 이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뭐 이러다가 이제 사실 여론에 끌려서 언론에서 계속 서청원이 나오니 손학규가 나가야 된다라는 보도가 계속 쏟아지니까 김한길 대표는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이렇게 되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책임질 일이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연거퍼서 이틀 찾아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한 것이죠. 자, 당선 가능성 측면은요? 자, 당선 가능성은 그러니까 지난달 30일이죠. 벌써 9월 30일자 경인일보 휴먼 리서치 조사가 있습니다. 예. 그게 아마 유일한 조사 같아요. 바깥으로 드러난 조사는. 예. 이 조사 결과 서청원 전 대표가 48%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가 41.5%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양자의 비교를 해보면 약 7.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뢰 수준이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10% 안짝에서 이제 그 맴도는 조사인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선거 초입 단계에서 10%포인트 정도의 격차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게 뭐 정치권의 기본적인 정설 아닙니까? 해볼 만하다 네. 이런 판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사만 갖고 판단하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여의도 연구소에서 조사를 돌렸잖아요. 홍문종 위원장이 그토록 강조하는 어떤 후보를 갖다 대도 민주당에 그 누구를 갖다 댄들 새누리당이 이긴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 조사가 5에서 10%포인트 차이라는 겁니다. 5는 좀 아닌 것 같고요. 10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원을 대상으로 한 그 리얼미터 조사가 있어요. 그 새누리당 당원 450명 정도, 430 몇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는데 그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조사한 적이 없다. 조사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조사했다고 말할 수 없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조사의 결과에는 정확하게 8%포인트 차이가 열세라는 거예요. 손학규 대표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3개의 조사를 합쳐보면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나 공개되진 않았지만 안에서 갖고 있는 정당 내부의 데이터나 전반적으로 10% 안짝에서 손학규 대표가 열세인 걸로 조사가 됐다는 거니까 대체로 그 지역의 정서가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 여론조사를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 안에서 10%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건데 이 조사 때문에 안 나왔겠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의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그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뭐 매번 공개하지는 않는데 최근에 조사 데이터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1등이고 19점 몇 %라는 거예요. 그리고 2등이 문재인 후보고 13.4% 정도 된다는 거고요. 3위가 손학규 대표예요. 박원순 시장이 4위예요. 박원순 시장이 9%대고 손학규 대표가 1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10%의 지지율을 갖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10%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대선 후보고 2017년에 나갈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잘못 똥벌 찼다가 경우에 따라서 그 지지율을 깎아먹거나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간다면 어떡할 거냐. 왜냐하면 재밌는 데이터가 쭉 내려가다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냐면 정동영 의원이 있어요. 정동영 의원이 3.4%예요.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확 나는 거죠.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은 야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만을 갖고 하는 거죠? 아니요. 총칭.
전체. 뭐 차기 대선 여권까지 포함해서 예, 차기 대권 후보 이렇게 해서 나온 조사라는 거예요. 이택수 대표의 주장인데요. 여하튼 이 조사는 얼마 전에 2,000명 정도 샘플로 해서 마찬가지로 95% 신뢰 수준이 3.7%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조사를 데이터로 해서 보면 손학규 전 대표가 무리하게 화성갑을 선택할 가능성은 없었던 걸로 보인다라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주장인 이른바 거죠. 이른바 속칭 부자 몸조심입니까? 그런 비슷한 케이스입니까? 부자 몸조심이라 부자는 아니죠. 뭐 3등이 부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부자 몸조심이면 안철수 의원 정도가 해야 부자 몸조심 비유가 적절할 것 같고요. 손학규 전 대표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럼 중산층 몸조심입니까? 뭐 꼭 그렇게 비유를 하려고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국민들이 보기에 약간 이미지의 그 기스가 날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몸조심은 정확한데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돈도 별로 없거든요. 네, 여하튼 그래서 당선 가능성 측면에서도 고려했을 때 이거 괜히 그러니까 물론 근데 손 대표는 그랬다 그래요. 측근들한테 이 선거 내가 나무가면 반드시 이긴다. 이길 수 있는 선거다. 분당보다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경기 화성갑 지역은 도농 복합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45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농촌 지역과 거의 비슷한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고령화된 지역이고 노인 인구가 많이 있고 매스미디어 특히 SNS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손길이 안 가는 동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 봉담 이쪽에 아파트 단지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거기도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그 지역은 뭐 민주당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동네 포션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포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이 그 땅값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이제 개발 이슈가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 큰 이슈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네네네. 보면 거기 뭐 자연사 박물관 유치 문제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 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무슨 그 엄청난 그 테마파크 같은 거가 들어오는 공사가 예정이 돼 있어요. 여하튼 그 유니버설 랜드인가 뭐 이제 이런 건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그 개발 공약들을 막 걸고 해야 되는데 손 대표가 내세웠던 게 저녁이 있는 삶이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칫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이슈 바와 본인의 정책 노선과 이게 엇박자가 날 수가 있겠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청원 대표 같은 경우는 아싸 그래 해봐 막 이렇게 거대 공약을 걸고 막 지역 개발 막 하겠지만 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데 그게 엇박자 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거기에 최근에 땅값이요 평당 70만 원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투기 과열이 좀 있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아, 그럼 땅값이 올랐어요? 많이 올르니까 그 지역이 개발 이슈가 많은 동네라는 거예요. 수도권이고 도농복합이고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이 지역의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특히 도로 같은 경우 여기서 화성이 수원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큰 도로 국도에 해당하는 큰 도로를 손 전 지사 때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 사람들이 손학규 그러면 도로 길 닦은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뭔가 역할은 해놔서 인기는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개발 공약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결과적으로 충돌 났을 때 당선 가능성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야? 주민 설득을 어떡하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늘 했던 게 국회의원 3번 했으면 됐지 뭘 더해. 나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거에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은 너무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고려했을 대상이 많다. 돌아보면 그러니까 이래서 분당을 재보선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때 아마 이제 대선 가도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었죠. 라는 어떤 기대도 있었고 전망도 있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또 꼭 그것만은 아니었던. 그러니까 손학규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또 상당한 고려 요인이 됐었을 수도 있죠. 거기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측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주는 프리미엄보다는 오히려 그 리스크가 더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분당 선거 때도 사실 당 내에서 그 486들이 굉장히 세게 밀어가지고 당이 어려울 때 선당 후사하는 각오로 대표가 나서야지 그럼 누가 나서겠냐. 사실 손 대표 그때 원하지 않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내가 왜 거길 나가야 돼? 왜 니네들은 그렇게 막 이상한 데를 날 꽂니? 아니, 그러니까 선거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정치인들한테 득실을 생각해 봤을 때 득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면 안 하는 게 수인데 왜 나한테 자꾸 그런 불구덩이를 밀어 넣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당 때도 뭔가 이번에 하면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자기가 차기에 뭔가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막 정치는 생물이니까 안철수 튀어나오죠, 뭐 누구 튀어나오죠, 막 이러면서 정신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통합을 했으니까 통합을 했던 그 리더십으로 만족을 하시라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2017년 대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굳이 국회의원해서 상임위원장실에 앉아서 지역 민원 들으면서 특히 이제 충돌나는 민원들을 갖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뭐 대선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자유로운 행보라고 하는 것들 더 고려를 했을 수도 있고.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무슨 뭐 미래고상 밝힌다면서요? 네, 오늘 아마 본인이 하고 있는 동아시아 미래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의 대표가, 그러니까 손 전 대표가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오후 2시에 하는 그 축사에서는 아마 독일 갔다 온 얘기를 중심으로 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봅니다. 거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3인당으로부터 배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독일 3인당에서 그 한국의 진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왔다는 거고요. 8유로짜리 전철표 하나 끊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 대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독일판 똘레랑스 뭐 이런 건데요. 뭐냐면 우리 사회도 그런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주장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내고 다니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을 못 내지만 그 전철은 탈 수 있게 배려해주는 사회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를테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비전, 가치,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미래 비전은 구상을 밝힐 걸로 보이고 오후 6시에 환영 만찬 같은 게 있어요. 그 기념 만찬. 이 자리에서는 아마 한국 정치에 대한 얘기하고 본인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간단한 소회를 얘기할 거라고 해요. 그 타이밍이 아마 오후 6시 1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지역구에 얽매이지 않고 대선 가도를 질주를 하고 싶어하는 손학규 전 대표의 내심이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예로 이제 그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왜 손학규가 10% 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인기로 보자면 박원순 시장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물론 뭐 1%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왜 손 전 대표가 10%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이택수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안철수 의원과 묻어가는 정치인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선거를 치르려면 3대 3대 3이지 않습니까? 3은 뭐 진보, 3은 보수, 3은 중도라고 할 수 있는데 3과 3.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는 딱 이렇게 정해진 유권자이고 이 이른바 얘기하면은 유동적인 투표층. 이분들이 사실상 안철수 지지 그리고 손학규 지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안과 손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대중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지가 포함됐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더군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그 지지율이 10몇 %요? 19.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빠졌네요. 많이 내려왔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김한길 대표는 그래서 표정이 어떻던가요? 불출마 선언 후에? 어제 김한길 대표가 이제 시민사회 원로들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를 어떤 당직자가 저한테 알려줬는데요. 대표 표정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저한테 대표의 표정은 똥 씹은 표정이었습니다. 굉장히 방송에서만 난망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봅니다. 김한길 대표가 자초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특히 야권은 물론 저는요 개인적으로 기자지만 정치부 기자를 하고 있지만 대선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정치부 기자하기가.
일이 많으니까. 예. 선거가 없는 해는 좀 괜찮거든요. 예. 선거가 없는 해는 좀 괜찮아야 돼요. 정치 비숙이라는 것도 있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올해처럼 선거도 없으면서 예. 와, 제가 보니까 벌써 10월인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휴가도 저희가 여름 휴가도 잘 못 갔어요. 국정원 국정조사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휙 가는 해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하다가 서영교 없으니까 저도 서영교 의원처럼 자꾸 새는데 여하튼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냐면 김한길 대표가 중심을 잡고 당이 뭔가 중요한 선거 고비 때마다 투표로 그리고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 재보선은 그냥 스킵하려고 했었던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소청원 대표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민주당 분위기는 어떤 거였냐면 이번 선거 뭐 2개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민주당 열세인 지역이고 가서 싸워봐야 우리가 뭐 당선 가능성도 없는데 그냥 넘기지 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 선거에 의미 부여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져.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당내 분위기가 고스란히 최고위 지도부에 전달이 됐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모 최고위원이 김한길 대표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대판 싸웠다는 본인은 제가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싸운 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배석했던 당직자나 관계자들에 따르면 굉장히 고성이 오고 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8개월 만에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이고 특히 이번 올 1년 만에 제가 아까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있었죠. NLL 대화록 유출, 실종 파문이 있었죠. 거기다가 최동욱 총장 사건이 있었죠. 진영 장관 파문이 있었죠. 거기다가 그뿐이 양건 감사원장의 등등 온갖 인사 문제는 제가 특별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윤창중 사태 등등을 비롯해서 김학의 이런 추접스러운 얘기들 제가 하지 않겠는데요. 이런 등등의 아주 날이면 날마다 매일 정치권에서 뉴스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많았고 이 정권에 대해서 심판 여론을 뭔가 국민적 정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들의 딸의 다음은 며느리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비리백화점인데요. 이런 후보를 공천해 놓은 정당에 대해서 그 상대 카운터 파트너인 야당이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리스크 관리도 안 되는 거고 뭘 하겠다는 건지 왜 그 정당이 존재하는 건지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지금 보세요. 정의당 후보 안 내기로 했죠. 안철수 진영도 후보 안 내기로 했죠. 지금 통합진보당에서 홍성규 대변인이 도전장을 냈어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통합진보당이 지금 최근 한국 정치에서 처한 위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인데 민주당마저도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새누리당한테. 이런 결정을 당이 왜 할까 의문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또 하나 짚어야 되는 게 포항 남 울릉. 이 지역구에 박명재 씨가 지금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하죠. 그렇죠. 결정이 났죠. 이 사람은 노무현 정부 때 장관을 지낸 인물이죠. 행자부 장관을 했죠. 그렇죠. 저 제일 궁금한 게 친노 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명재 장관뿐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배신 때리고 가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김장수 장관만 하더라도 무슨 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두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박명재 장관의 처신은 그냥 일반 대중들이 보더라도 아주 공천 달라고 그러는 거구만. 이게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특히 이제 새누리당은 공직자 후보 추천위원회고 민주당은 공천심사위원회인데 새누리당 공직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자기는 NLL에 하지 말자 그랬는데 청와대가 강행했다 이런 주장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명백히 의도가 있는 멘트인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당내에서 참여정부 때 장관을 지냈고 저 선거 과정 중에 NLL 대화록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러느니 저 끊어버립시다 했는데 그냥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 남울릉 당원협의회 새누리당의 포항 남울릉 당원협의회 같은 경우는 낙하산 공천으로 그렇게
그렇게 낙하산 공천 하지 말라고 난리 쳤는서 오늘날의 재보선 선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그런 사람을 내보낼 수가 있냐. 당이 어떻게 연거퍼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냐. 우리는 탈당으로 우리의 입장을 보여주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그러면 과연 탈당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는 박명재 전 장관의 뭐가 마음에 들어서 영입을 해서 공천을 준 겁니까?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박명재 장관이 일정 정도 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역할?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보면 국회에서요. 보면 전사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해서도 보시면 느닷없이 막 그 얘기 안 되는 거를 갖고 와가지고 막 찐짜 붙으면서 막 그 거의 무슨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국회인지 어디 뭐 난장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하면서 거의 비토를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새누리당 안에서 친박계 그렇죠. 친박 안에서 돌격대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무조건 충성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아마도 서청원 전 대표가 당선돼서 11월경에 국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마도 내년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뭔가 돌격대가 상당히 필요한 거죠. 친박의 입장에서 역할을 해줘. 노무현 정부 때 장관을 지냈다고 해서 꼭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뼈를 묻어야 된다 이런 법칙은 없죠. 그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충성한다고 하니까 뭐 그 원리 입각해서 본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이제 장관을 지낸 분 같은 경우는 정무직이죠. 네. 정무직이고 그것이 어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든지 비전 이런 거에 동의를 하고 또한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을 했다고 전제를 한다면 과연 그렇다면 박근혜 정권과의 어떤 그러면 그 공통분모가 뭐가 있느냐. 사실 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네.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노무현 정부의 그 가치와 철학, 참여정부의 정신에 동의해서 행자부 장관이 된 게 아니라 자리가 좋아서? 행자부 장관이 좋아서 장관을 했을 수 있고요. 그런 분한테 장관을 하라고 한 참여정부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그 국정을 운영해 보겠다라는 관료들의 욕심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크게는 정치로 가는 것이고요. 정치권 안에서 장관 끝내고 정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뭐 참여정부 출신 중에서도 민주당으로 와서 정치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관료하다가 정치하니 정치가 편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박명재 장관의 경우에도 지금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과거 정부 때 벌어졌던 일들을 활용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오히려 클리어하다, 명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이마름이 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정치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함, 생각이 다른 자를 감싸 안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정치의 즐거움은 완벽한 시대의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오연우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제24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탈남이 녹음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은 오전 10시를 전후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저희 이탈남을 들으시는 오후가 되면은 이 다나스의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아마 접어들 것 같습니다. 가을 태풍 정말 반갑지 않은 손님인데요. 대비 튼튼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